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내빈이십니다. 그래도 특별히 오늘 저자 김상동 선생님과 함께 특별한 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오신 분들에게 몇 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친구 되시는 대구 가톨릭대학 선한기 총장님 앞장주십시오. 대구 가톨릭대학교 선한기 총장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불려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김상동 대표님보다 좀 젊어 보이죠. 예, 그런데 아마 저하고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다닌 동기이자 친구입니다. 근데 아마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 제가 새까매서 젊어 보이실 텐데, 그동안에 제가 김상동 대표를 보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저보다 훨씬 더 합니다. 일할 때도 보면 추진력, 박력, 그다음 동서남북 다 고려하는 이런 능력, 이런 점은 제가 늘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또 총장도 후배 총장으로서 늘 제가 고민이 있고 할 때 항상 조언을 구하고 그런 좋은 자문을 해주고 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 김상동 대표는 평생을 교육자로, 또 연구자로, 또 교육 행정가로 항상 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아마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 이 책에 아마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 놓았을 겁니다. 한번 일독하시면 공감할 부분이 참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쭉 생활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유초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나아가서 평생교육까지 유초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아주 이게 단절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유기적인 관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발달 단계별로 단절이 없이 유기적으로 쭉 성장하듯이 교육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연결이 되는 교육이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면 우리 김상동 대표께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 식견도 높으시고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세의 교육에 앞으로 기여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반드시 기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이자 우리 교육계의 거두인 우리 김상동 대표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치기를 기원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좋을 때 대구 가톨릭대학 총장님 오신 것 같아요. 왜? 원래부터 지하철이 대구서 쫙 학교 앞에까지 오잖아요. 회의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협의회 조정문 우리 대표 전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전 경북상공회에서 협의 회장을 맡았던 조정물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제가 구미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선알테크텍스라는 섬유 회사를 가업으로 시작된 기업을 제가 40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주말입니다만, 오늘 또 우리 좋은 또 지나온 말씀을 발표하는 우리 김성장 총장의 뒷받침하듯이 날씨도 포근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진행 순서를 좀 이렇게 또
한마디라도 하실 듯 힌트라도 주셨으면은 또 친한 친구가 있더 오늘 좋은 그 발표를 하셨는데 이 타이라도 메고 왔는데 그냥 편한 복장으로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는 뭐 기업인으로서 또 특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제 학기를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오늘 여기 북콘서트에 보면은 또 저 마지막에 이 또 못난 얼굴이 또 그 사진과 함께 한마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과대학을 전공하고 사실 이거 뭐 글 쓰는 솜씨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게 살았는데 제 평소 뭐 우리 그 친구인 그 김상동 전 총장과 술 먹고 그 소신을 얘기하던 거를 아주 간결한 그 문장으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 글 솜씨가 아니고 뭐 옆에서 따져본 솜씨니까 그 책을 보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참 좋은 발표 자리지만은 저는 우리 김상동 전 총장을 사실 저하고 동갑이고 그랬지만 만나기는 늦게 만났습니다. 진작부터 뭐 여러 가지 동갑이고 또 같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 근래에 뭐 아주 친하게 뭐 가끔 술자리도 자주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우리 툭하면 친한 친구들 뭐 야 그 어디 동기야? 초등학교 동기야? 뭐 중학교 동기야? 뭐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하고 이 김상동 총장하고는 사실 공교롭게 학교는 아직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상동 총장은 좀 대수학자로서 저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저는 고등학교는 사대국어를 나오고 대학은 그 한양대학교 고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은 우리 또 김상동 전 총장께서 저보다 월등히 더 공부를 더 잘하셔가지고 학교는 겹친 데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하고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늦게 같이 김상동 총장의 인생관과 소신을 알게 된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 회장을 제가 하는 재임 시절에 김상동 총장께서 경북대 총장을 하셔서 그 기간부터 이제 많은 소식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아오신 그 우리 김상동 총장께서 앞으로 또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우리 또 교육계에 큰 좀 더 일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술자리마다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와 함께 앞으로 우리 또 교육계에 김상동 총장께서 많은 좀 흔적을 남기시기를 친구로서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문 회장을 보니까 안동 파이어트가 생각이 나죠. 웃음이 그죠? 예. 한번 더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하고 우리 대구 지역의 기술과학의 명문대학이죠. 신경호 총장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뭐 책도 내시지만 있을 교육감, 경북교육감 그게 한번 도전해 보시게 돼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야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제 AI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이 마당에서 사실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자기가 누군지, 그다음에 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자기의 중심을 잡고 가치관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고 그 본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오늘 내용 제가 귀담아 들을 거고 그다음에 하시는 일에 제가 전부 성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총장님처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선거를 안 치러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진 못했지만 미리 축전을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지사님, 이 완전 편집글입니다. 축전이 아니고 밑에 사인 직접 딱 해서 봉투에 넣어가 보내셨어요. 축전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함께하는 교육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북콘서트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넷째 줄 가면 이렇게 교육의 가치를 차분히 풀어낼 의미 있는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죠? 이제 좀 들어갑니다. 경상북도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난 곳에서 배움과 일을 이어가며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달라, 뜻을 열어달라,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 출간을 위해서 해주신 김상도 약간 능성한데 이철우 지사님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 안 계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축제는 이제 보내준 걸 제가 안에 넣었습니다. 신일리 계명대학교 총장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온 김상동 총장님 내려갈 것을 기대합니다. 대구대학 총장님 박순진 총장도 우리 김상동 총장님과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를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순태 국립안동대학교 제8대 총장님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김상동 총장님의 북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이것은 제가 붙인 겁니다. 아래쪽에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축전에 한 11통 정도 와 계십니다. 그 중에 3통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의 북토크를 들어가기 전에 이 북토크를 하면 재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경대 교수, 동료 교수님이 와서 가곡을 두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되어 있었는데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건 전문 음악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문 음악인 와서 하면 그게 찬조가 된답니다. 그리고 출연료를 안 받으면 그거는 기부행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셨지만은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프닝을 제대로 좀 저는 제 친구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곽공란 시인을 소개합니다. 영상 되겠습니까? 네. 이분이 곽공란 친구 그러면 재능기부 시 낭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한 시인이 오늘 나에게 묻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8살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너른 품에서 세상과 존재의 질곡을 배웠던 시인. 10손가락에 불 지피며 나라의 독립을 열망했던 빼앗긴 나라의 시인. 차마 이루지 못한 꿈, 죽어서도 꽃 피워주는 친구를 가졌던 시인. 지금 그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을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카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네가 흐렸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내다.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적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의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운대.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성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상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아가자. 마른 눈을 안고 드는 착한 두라가 전머리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땅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잠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남.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렵나? 를 띄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졸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력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품조차 빼앗기겠네. 아니네. 아니지. 빼앗긴들 다시 찾아야겠네. 다시 찾아야겠네. 정홍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문학 박사부터 시작해야 3개나 갖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박사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는 잘 못하는 거입니다. 잘했으면 일찍 하나만 해도 될 텐데 어쨌든 문학 작가시고 낭송가십니다. 자, 이번에도 이 사실은 이제 직접 이 책을 쓰신 저자와의 대담하시는 분도 그냥 예사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천마문학이라고 저와 같이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키우면서부터 각 교육청의 학부모 강사로 오래도록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인이시죠. 자, 그러면 직접 나오셔서 이제 저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동 저자님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두 아이를 이미 다 키워서 미리 우리 김상동 저자님의 책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동 저자님과 알찬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청중 질의응답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육평론서 함께하는 교육이야기 책을 내신 저자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님을 소개드릴 텐데요. 김상동 선생님은 경북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맡으셔서
지난해 경북 도립대와 국립안동대학교를 통합시키셔서 올해 국립경북대학교를 탄생시킨 교육자이자 교육행정가이십니다. 이 같은 공로로 인해서 현재도 경북지역 대학교의 각종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의 대표 이사직을 맡고 계시죠. 교육 현장과 대학 그리고 교육 정책을 연결하는 경험을 지닌 교육자십니다. 네, 우리 김상동 저자님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자님께서 청중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몇십 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학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면 3분 안에 다 주무시더라고요. 오늘은 한 10분 후에 주무시는 걸로 목표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자와의 대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넘어서 한국 사회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교육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영상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빔 프로젝트 화면이라며 이 교육평론서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 이 책을 쓰시게 된 가장 큰 계기, 요즘 말로 트리거라고 하죠. 촉발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집필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점, 그리고 보람 있었던 점이 궁금합니다. 대학을 가시더라도 수학하고 접할 기회는 별로 없을 테고, 지금은 시장에 가시면 계산도 잘 안 하시잖아요. 카드로 계산 다 하면 되고, 신세에 가시더라도 돈은 걱정하고 카드만 내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본 것은 엑스브레일 그래프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제 친구 장창림 교수님 와 계시는데, 저 고등학교 때 저보다 수학을 200배 잘했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한 2시간 걸린 문제를 20분 안에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저렇게 뭐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대학원 다닐 때 같이 하숙을 했는데, 노래도 내보다 한 200배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저 친구를 존경을 해줘야 되겠는데 존경하려니까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서 엑스브레일 그래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엑스브레일 그래프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제 보통 2, 3, 4분면에 보면 대학 교육 부모 되어 있는데, 저 그래프를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가게 되고, 저는 이제 무한대에서 오른쪽 무한대에서 0으로 간다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거리가 2.828쯤 됩니다. 그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데 가장 가깝게 상대편을 이해하는 순간이고, 그거를 존경해주는, 적어도 서로가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는, 스스로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스브레일 그래프가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이 책을 쓰게 되는 동기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치할 때가 없어요. 싸울 때가 많고, 투전이 그렇게 여러 의견 충돌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를 2.828 정도의 거리에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무기를 치면은 톤을 치면은 어마어마할 거고, 거리를 치면은 그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존중을 해줘야지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신경호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조정문 회장님도 서로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 우리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존중해주자, 서로 프라이빗을 지켜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여기 교사분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중등의 그 어려운 점을 기술하는 게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쳐봤는데 그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는 대학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모르는 현실은 손자 손녀를 갖고 있는 분들 손자 손녀를 쳐다보면 너무 귀엽기만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들 귀엽기만 해주면 된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속이 탄답니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은 함께 해야 된다. 혼자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혼자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녹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책은 완성된 건 아직 아닙니다. 아마도 8년에 10년 후에 제가 책을 다시 쓴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을 담아서 아마 좋은 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그 책을 쓴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자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딱딱한 수학도 참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적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읽어낸다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책 안에서도 지금 자연수 시대, 유리수 시대를 넘어서 실수, 리얼 넘버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수학과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 어떠셨어요? 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사실 참 이게 수포자라는 단어가 도전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신기호 소장님은 수학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제 친구도 수학 공부를 안 했고 저는 수학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갈수록 수포자가 늘어난대요. 수학을 포기해도 살아가는 세상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호 총장님 말씀하시도 AI 시대는 수학을 포기하면 못 살아가는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실을 보고 수학을 가지고 대학 입시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뭐 수능 출제위원회 가서 또 수리위원회 출제위원장을 하면서 원래는 좀 어렵게 내자. 이거 뭐 꼬아서 내자. 그러면은 그 검토교사들이 와서 검토를 해도 짧은 시간에 저 수능에 같이 일하는 손종경 교수가 와 계시네요. 저분 천재입니다. 뭐 답을 그냥 다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토교사들이 답을 못 맞춰요. 그런 시험을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연수하고 실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연수를 현실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세에 가서 계산할 때 소수점을 계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늘 쓰는 게 자연수고 실수라는 것은 실수만큼 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는 얘가 아시다시피 자연수처럼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면 우리는 진짜 참 끊임없는 것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소설을 읽으면서 마찬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상상을 많이 하시면 끊임없는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네. 이게 저자님 개인의 삶이나 경험 중에서 이 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집필을 하시면서 스스로 깨달으신 점이나 변화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시기가 25세랍니다. 저는 25세 때 뭐 했을까? 경북대 풍문에서 막걸리하고 파전에 즐기고 있었을까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빌 게이츠, 아이작 뉴턴, 스티브 잡스가 전부 다 25살에 패키지 나이에요. 현재 오픈 AI 창업자도 샘 올트만도 대학을 중퇴하고 일으켰죠. 근데 대학을 중퇴하고 나는데 일으킨 이유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창의적인 교육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더라도 자기는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게 되죠. 그 이유가 10대 때 그걸 이미 치고 있었고 20대 초반에 창의력 계산력이 기업 능력입니다. 물론 내에 계시는 분이 50대, 60대에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거쳤습니다. 일부러. 그러나 10대, 20대는 우리하고 틀리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다음 장 슬라이드 보면 내 남자 삼행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교에서 좌절감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저보다 천재도 많이 만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천재도 만났고 서울대 대학원 다니면서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하고 비교하는 자녀가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정은 회장님께 뭐 계시지만 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지금 지갑에 5만 원밖에 안 들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최고다. 그래야만이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자. 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책 한 페이지를 기억하는데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저는 2시간 투자를 해도 겨우 비교하고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슈퍼 천재에 하고 비교한다는 것을 제 자신을 죽이려고. 그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자고 해왔습니다. 어렴풋하게 모르는 것 때문에 안 다쳐서 시험 치면은 세모 점수 받고요. 모르는 것도 어렴풋하게 모르기 때문에 시험 치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이건 뭔가,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냐,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게 아마 제 저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내 남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로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자님. 내 남자가 아니라 내 여자 삼행시를 하시나요? 네, 내 여자. 내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와 있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얘 하면은 뭐 생각할까요? 뭐 어떤 분 없잖아요. 내 땅도 너에게. 이거는 여분의 돈도 너에게. 자기는 누구 거? 내 남자, 내 여자 이렇게 삼행시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가장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문장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이 책을 받으실 텐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누가 그럽니다. AI가 나하고 상관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지갑 안에 휴대폰 안에 AI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더 큰 AI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번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가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이 책 속에 96페이지, 143페이지에 미래 교육부를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에는 주나 부부빈의 수학 진행이라는 책에서 이 진행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책에 있는 것들 핵심은 뭔가면 AI 시대에 키워야 할 능력은 질문과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신경호 총장님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골프를 같이 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공고 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문제해결이 뛰어나더라. 그 이유를 만들 어디 있을까? 그냥 게임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학생들을 모아놨는데 일반 고등학교니까 문제해결이 너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공고의 학생들은 그런 상상력을 일반 고등학생들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질문도 많이 했을 거고요. 비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질문과 상상으로, 그리고 수학적인 뭔가를 하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왼쪽에는 제가 추천사를 부탁을 했는데, 추천사를 부탁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철우 지사는 지역 교육을 위해서라면 경북 도립대학교도 그냥 뛰어오는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라이저 사업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굉장한 사업입니다. 어떤 분은 열정과 책임감이다, 어떤 분은 경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학생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교사는 존중을 못 받고, 교사를 존중해 주려면 학생은 존중을 못 받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존중해주지 않는 학부모는 존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막 경사상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제가 미래교육부문을 한번은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과 상상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상상을 또 품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 자연수, 유리수, 실수, 호수까지 이 수의 확장을 인간 사회의 확장과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독특한 관점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자연수는 뭐 현실감이다, 감동이다, 유리수는 상상력이다, 이런 얘기들도 책 안에 있거든요. 네. 예. 제가 논문을 그렇게 잘 쓰는 수학자 중에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93년도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들어가니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좀 늦게 들어갔죠. 그 학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교수님들 맥주를 그리 잘 마셔요. 술을 잘 마셔요. 그 술집에 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수학 논문 얘기를 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수로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을 어느 정도 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교수가 품격을 좀 갖추고 있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학교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를 하게 되면 교양학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등한시합니다. 수학의 개념을 일상생활로 어떻게 연관시킬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수업 들으면 아무도 안 적어봤습니다. 지금도 안 적고 계시잖아요. 수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입니다. 수의 자연수 가운데 자연수를 생성시키는 게 물질의 근본에는 원자핵과 같은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 3, 5, 7 이런 게 소수죠. 이게 있으면 자연수를 다 만들어내죠. 사람의 근본은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끌어다니는 물리적, 이런 육체적 것도 있지만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계획법에 의하면요, 지금 몇 개입니까? 8개의 경목을 가르쳐 놨습니다. 책임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걸 학교에서 굉장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을 가르쳐, 어떤 윤리를 해야 될까?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자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장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여 가운데 제가 정말 저하고 경북대를 위해서 동고동락을 부총장님 하시던 두 분이 오시는데 저 뒤에 앉아계십니다. 한 분은 철학자십니다. 저분 내가 저분을 고생을 얼마나 시키는데 하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현재 이런 어떤 AI 시대에 이런 시대에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가냐? 저분 대답이 아직까지 그에 맞는 철학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었으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철학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지금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요. 지금은 색소폰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지금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이런 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러운 건 뭔가 하면요. 그 채소 잘 갖고 이런 사람도 또 부러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간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는 수학과 원자핵이나 인성이나 다 맞다, 철학에 맞춰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과 또 다른 학문 그리고 또 수학과 삶과의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시, 직접 쓰신 시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애송시이기도 하죠. 우리 여러분들의 이 수학적 관점에서 이 시를 또 바라보는 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그 시로 예를 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 TV만 틀면 일제시대 얘기하면 저항신 윤동주, 맨날 윤동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친구가 나와서 윤동주는 이런 사람이다 쭉 얘기를 하거든요. KBS가 만약에 대구에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 씨를 보니까 수학과 가장 가까운 게 하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석사랑과 별 하나의 동행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변형을 해봤습니다. 별 하나의 석회와 루트투 1.414개의 추억과 파이만큼의 사랑과 3.14만큼의 사랑과 입시로만큼의 설사람, 입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임의의 숫자에서 작은 숫자들입니다. 오메가만큼의 동경과 9.7개의 시와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과연 어느 게 실제 감상이 되어 있을까?
별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여서 반짝반짝거리지만 우리의 추억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제 모신 분들의 추억을 하나씩 다 담아서 별에 가면 그 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잠을 못 자는 별이 생기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별 하나에서 내 사랑은 저런 거야. 야, 그거 파고들면 어마어마할 거야. 그거 파면 금강이 나오고 그건 내 거야. 이런 쓸쓸한 동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윤동주 시인한테 좀 도발을 해보자. 아, 내가 윤동주 시인보다 뭐 할 게 뭐 있냐. 그런 어떤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담아낼 수 없는 자연수가 별 하나에 상상을 하고 별 하나에 사랑을 주고 추억하고 동경하는 게 더 상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수로 향해 있는 이제 실수가 아닌 자연수로 향해 있는 윤동주 씨도 잠시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수학 이야기인가 오늘 문학 이야기인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문학적 서사와 또 수학적 원리와의 연결고리를 그때부터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저자님께서는요. 자연수의 단순함이 시적 단수성과 잘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학적인 엄밀성과 또 문학적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신가요? 수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은 이런 수학적으로 계시지만은 수학이라는 용어를 보는데 매스마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이언스, 노리지, 러닝이라는 옛날에는 뭐 과학이 특별하게 분화되지 않고 수학을 묶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폰더블 러닝,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수학하면 머리 아파. 나 안 할 거야. 저 과외 선생님 붙여줄게. 그거 가서 물어봐. 그게 아니라 수학을 하는 순간에 폰더블 러닝, 지적인 즐거움이 쌓인 있다는 것이죠. 잘 못 느끼시죠? 사실 저도 하면서 잘 못 느꼈습니다. 왜 느꼈겠습니까? 대학에 있다 보니까 논문을 잘 쓰면 뭐 좀 인센티브를 준대요.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강제로 느낀 게 지금까지 좀 느낀 게 지금 얘기하려면 폰더블 러닝이다. 배움의 즐거움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리브레 대학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수 김민정 교수가 수학은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수학자가 함께 써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학은 인류의 미래다. 이거 누가 말했죠? 수학은 인류의 미래다. 철학자님, 수학은 인류의 미래다. 김상도의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만약에 수학은 논리적 사고의 시다 얘기했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거든. 수학은 논리적 사고의 시다. 그리고 아일랜드 수학자인 해밀턴은 수학과 시 모두 지구의 분탁한 소명으로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학과 시가 구별이, 문학하고 수학이 구별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 현장에 수학을 일주일 가르친다면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융합의 시대가 뭡니까? 꼭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그 안에 음악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되고, 스포츠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옛날에 연애 실패 얘기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저자님께서는 지금 수학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깊은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면 정말 이 정서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정서와 또 이 감정에 부합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조점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요. 아까 윤동주 시인 얘기를 하니까 또 이육사 시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민족 시인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 책자 속에 들어있어요. 첫머리에 있습니다. 김상동 저자께서 직접 쓰신 새로운 날이라는 시를 그리고 이 시와 함께 청포도 같은 주옥 같은 시를 남기신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함께 낭송하신 김옥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옥희 선생님 낭송가이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또 지도하신 분입니다. 두 편 이어서 낭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 태양은 밤마다 고민한다. 새날 새벽을 위해 어둠을 서서히 밝히리라. 그게 차라리 좋다. 갑작스러운 밝음은 혼돈만 주니 밤동안 갯벌 속 진주는 어렴풋한 밝음이 자랍니다. 부드러운 아침빛을 그리워하면서 새로운 날이란 환한 얼굴, 맑은 눈과 뜨거운 가슴으로 포근한 빛을 안으려는 진주처럼 눈부신 태양과 함께 하는 것, 유익한 삶을 갖는 것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루는 소리 들렸으랴. 모동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만 타고 오는 초림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몸 놓아 부르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김옥희 시인님 멋진 낭송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인터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동 서장님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다른 길로 보내주는 대학이고 명문대학이란 이미 준비된 학생을 뽑는 대학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은 대학과 명문대학 중에 어떤 모델이 한국의 미래에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과의 경북대학교 총장을 4년하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경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교 총장을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두 대학을 비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 대학 기준이 뭔가를 찾아보니 15개 대학은 집단적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한국 기준을 정했다고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고등 우리 신경호 총장님은 6편을 졸업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처음부터 사립대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연구대학을 표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표방하기 위해 연구중심대학으로 갔다는 거죠. 식민지 시대에 하버드, 예일, 펜실베니아, 콜ум비아, 프린스턴이 있고요. 주립대학 미시간, 위스콘신, 민네소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립대학은 MIT, 코리아,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시카고죠. 15개 대학이 옥스브리지의 모델을 갖고 와서 기숙사 모델을 가지고 그걸 본받아서 만들었죠. 저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시대 1800년 후반부터 시작된 대학이 1900년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대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국내 대학들은 과연 한국 기준을 대한민국 고등교육 한국 기준을 많이 했느냐?
또 국내 초중고등학교가 국내 한국 기준을 마련한 그런 초중고등학교가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15개 대학에 대해서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크로우 총장은 새로운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전문대학하고 굉장한 경북대학하고 굉장한 다른 이런 대학들을 비교했을 때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 문화적 환경, 그다음에 재정적 환경이 틀린 학생이 들어와서 어떻든 간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독립된 개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게 가장 교육의 실질적인 근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이라는 뭐냐? 그런 여러 군데 다른 환경에 천학생이 들어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주고 도와주는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은 많이 볼까? 이미 명문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학은 고차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고차가 되어 있고, 일본도 고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도 고차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SAT, 수능 점수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잘해야 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들어가는 대학을 내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학이 나올까? 많은 대학들이 명문대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도 있어야 됩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는 80대 20%를 말했죠. 개미를 잃어보니까 100마리 개미들이 20%는 늘 땡땡이 치고 있고요. 80%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를 뺏어보니까 그 중에 80%가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대학도 아마 제 예측에는 한 400개 대학과 전문대까지 합쳐서 20% 정도는 명문대학의 길을 갈 거고 나머지는 좋은 대학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일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AI 시대는 이제 대학의 모든 교육과정과 따라서 바뀌어줘야 되겠죠. 더군다나 입시는 마찬가지고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내일은 오지 않겠지만 모레도 오지 않을 겁니다. 1년에도 오지 않겠지만 몇 년 후에도 올 겁니다. 인위적인 평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책 안에서 또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나중에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대학과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또 좋은 초중등학교와 명문 초중등학교로 바꿔서 들으셔도 그 본질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자님께서는요, 학생 수 감축을 국가 거점 국립대에 제안도 하셨고, 또 지난해 국립경북대학교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 통합 과정도 좀 듣고 싶고요. 이렇게 국가 거점 국립대에 학생 수 감축을 제안을 하셨던 게 지역 생태계에,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예,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대는 입학생이 3,000 초반대에 3,300명 정도 모집합니까? 경북대학은 5,500명대를 모집하고 있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은 요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러면은 지역대학에 있어서 그 경북대학에 있어서 경북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이 이제는 학생에 의존한 역할이 아니라 교수에 의존한 역할로 가야 된답니다. 교수에 대해서 다른 임무를 주어져야 된다. 즉 연구와 기술개발, 그 다음에 기업체 이런 데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좀 학생을 줄이고 수업 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본인의 자세가 좀 제대로 가야지 우리가 러시아, 소련,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인구가 3천만 명일 때 전세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상당히 많은 비의 포션을 우리가 그 당시에 한 20분의 포션을 차지했는 200 맞죠? 60억 가운데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인구가 그 정도 차지하고 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해야 역할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북대학교 입학생 수를 줄인다면 또 교수 월급을 줄이게 되면 안 됩니다. 교수 월급을 2배로 더 주고 학생을 줄이고 그 학생들이 다시 이제 지 주위에 다른 대학 가서 다른 대학하고 같이 서바이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저는 좀 설득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대학 통합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경북대 상대학 통합할 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맞추고 난 뒤에 지방관이 와서
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인지 이게 뭔지 볼 정도로 허해가지고 2년 동안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술 한 잔 입에 안 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간을 고치고 이제 또다시 이준수석께서 저 통합시켜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립대학을 폐교하자고 했습니다. 폐교를 얘기를 하니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많다. 안동대학 통합하자니 안동대에서 반대가 있고 사회인대 반대로 가서 공무원 인정을 합쳐서 하자니 그건 또 다른 기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글로벌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4년제하고 2년제하고 같이 가는 대학을 만들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시행령을 바꾸지 않아서 현재 경북대학교는 4년제하고 전부 다 되는 거죠. 4년제 2년제 같이 가는 모양은 독일 모양입니다. 독일에는 말이죠. AI 시대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성인이 되어서 기술교육을 받든지 기술교육을 받다가 다시 일반교육을 받든지 일반교육 받다가 기술교육을 받든지 이것을 한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아마 창원대학교에 우리 김정수님 와 계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셔서 창원대학과 통합을 하고 거창 도립대 통합을 해서 그런 점을 바꾸고 아마 목포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죠. 목포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봐서는 경북대학에 서울대하고 대학 관계를 열려면 학생수를 좀 줄이고 교수 부담, 강의 부담을 줄여서 다른 데까지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줄인 학생들은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통합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경쟁력 있게 좀 지역 대학이 잘 육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저자님께서는 또 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교육은 돈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책에서도 이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돼요. 사실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농담으로 뭔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학에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피해되게 보수라는 게 대학 교수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를 키워서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받는 얼굴보다 더 많은 얼굴을 받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가운 인재를 키워내려고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사가 학생 분야를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에 대한 존중, 교수에 대한 존중 그걸 심적으로 인성적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에 대한 대우를 적당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경북대에 있을 때 예일대학의 학생들을 8주 여름 방학 때 볼 때 비행기표까지 학교에서 돈을 다 내줬습니다. 갔다 온 학생들 만족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한 20명 가까이 보냈는데요. 경북대학교 학생이 5,500 곱하기 4 같은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2만 명한테 그런 기회를 다 주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옵니다. 결국 교육은 돈의 투자에 비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도 한계는 하루에도 바뀌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초중고등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에 맞는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에 맞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기회와 여건을 많이 잘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다면 재정 확충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초등, 중등, 대학 중에 어디가 최우선이라고 우리 저자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또 판단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개괄적으로 보면은 대학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아마 재원도 현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또 대학 재정하고 초중 재정하고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고등교육은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저는 초등교육에부터 먼저 투자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에 아시겠지만 덴마크입니까? 덴마크는 가방을 떼지 않고 간다고 그래요. 그냥 가서 학교 가서 놀다 온다고 합니다. 노는 건 뭘 하고 노느냐? 그냥 질문하고 상상하고 그냥 친구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논다고 온다는 거죠. 그게 학생들의 인성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겁니다. 저 위에 두 개의 그림은 전국 지역의 초등학교에 상당 교실을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다가 온돌만 좀 더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담교실이 아니라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1년대로 만들어서 늘 와가지고 책을 읽고 학교에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등에서는 고등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입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초등부터 차근히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또 다시 하나는 초등학교 때에서 유치원에서 살고 하게 되면 돌봄, 넓봄에 있어서 이거는 지자체와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재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이제 교실에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카페 같기도 하고 낯선 느낌이 듭니다.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뭔가 내 생각을 나누면서 이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보니까 지금 단장을 또 그렇게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네. 자, 조금 전에도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또 지금 재원 경쟁이 아주 치열한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한 정책이라고 또 보시는지, 그 다음에 이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은 함께 다 대한민국에 다 잘 살자는 거죠. 이게 서울에 집중돼서 아니고 지방 지역이 잘 살아야 되면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대구 경북은 경북대학교를 처음 할 때 고삼론 총장께서 왜 서울대학교 있는데 경북대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의 유지분들이 돈을 이제 기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고천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병관 총장님이네요. 죄송합니다. 고병관 총장님께서. 그러면 영남의 인재는 어디 가서 공부하란 말이냐. 그 말에 지역 유지들께서는 돈을 기부를 해서 경북대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의 자존심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크고 지역에서 취직을 하고 지역에서 이 지역을 세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대변 프라자가 제 답되어 있습니다. 동서도 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성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학에 기부를 좀 넣는 게 안 좋겠느냐. 평생교육을 집어넣던 입학 공고처를 집어넣던 그렇게 해서 대학을 좀 살리자 생각을 했습니다. 말메디아는 스웨덴에 있는 말메디아가 아실 겁니다. 1달러에 굉장히 거대한 크레인이 현대중국에 팔려고 하는데 그 도시는 황폐화됐지만 다시 말메디아에는 현재는 160개의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핵심이라는 게 대학을 혁신시켜야 됩니다. 대학을 혁신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친인척이 자녀분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인재혁신이 일어나고 인재혁신이라는 것은 바로 산업혁신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조정우 회장님 있지만은 인도 여백 정말로 인도 여백 그 안전에 굉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도 그걸 개발해서 산업을 혁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학이 일부가 돼서. 그 산업을 싣고 다니면 지역이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런 국가 거점 그림대에 산업기술, 연구기술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고등교육법을 보시면요. 대학을 7종류로 분류를 해놨어요. 초중등 교육부 시행령을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7개 봅니다. 방송대, 산업대, 그다음에 전문대, 일반대, 각종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분류하지 말고 그냥 너는 연구중심대학이다, 너는 교육중심대학이다, 이거는 평생교육대학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에 맞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누누이 제가 교육부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래, 총장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정책 결정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입시의 개선이 없이는 이 중고등의 교육의 정상화는 영원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데
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아십니까? 1학년의 공통과목은 출석률하고 그다음에 학예를 시험 그거 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갖고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수업만 하면 들어가기만 잡을든 말든 앉아있기만 하면 학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고교학교입니까? 이건 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교학 경제를 좀 정확하게 한다면은 각 대학 특성에 맞게 수학과는 뭐 이런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은 고교의 학점을 받아오면 우리가 뽑겠다든지 아니면 전자학과는 이런 어떻다든지 아니면 국문학과는 어떻다든지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었고 그게 돼야지만 고교 학점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입시 경쟁이 좀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평준화를 너무 많이 넣으시거든요. 공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뭐 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의 장점을 좀 살려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인재 혁신에서 산업 혁신 그 다음에 지역 발전으로 가는 그 패러다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님께서는요, 또 이 책에서 여러 교육학자들의 그 주장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로베르타 골린코프, 그리고 허쉬 파색, 그리고 주나이드 무빈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들의 공통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했는 게 한 3,800명을 90세까지 조사를 해놨는데 인간의 뇌는 4번밖에 못 납니다. 그 처음 일어나는 게 9세를 저주해서 9세 전에서는 뭐 여기 있다시피 신의 10세 가지치기 뇌주의 주립 형성 백지의 혈액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32세까지는 이게 크게 향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9세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대학의 역할은 중등, 고등, 대학의 역할은 32세까지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32세 바뀌고 66세 바뀌고 83세 바뀐답니다. 66세 넘은 분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뇌가 9세하고 좀 틀리게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장을 보면 아까 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아이를 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돕는 일이다. 그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교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요?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부모의 경험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또 부모의 철학과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성공한 점의 특징을 4가지로 꼽으라 라고 보면은 첫째 하나는 부모가 자식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소리 대신에 말없이 기준을 보여줍니다. 아마 저는 지금 뭐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애들이 손자가 있다면 잠자는 기준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뭐 9시 반쯤 넘으면은 한 번 깨고 난 뒤에 7시까지 자고 뭐 이런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실패를 부모들이 타당하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가지 과정으로 본대요. 과정으로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집안에서 좀 입시생이 있으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부모의 경험이 자녀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이 책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로서의 그 이제 생각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AI 시대 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이 입시와 경쟁에 매몰되어 있고 또 유사 문제 풀이에만 반복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책에서도 토로를 하셨거든요. AI 시대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면 인간만이 갖는 역량이 무엇이고 또 한국 교육이 이런 입시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말 유사 문제풀이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왜 수능을 교과서 중심으로 하지 않고 EBS 교재 중심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요, 교재의 실패를 자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EBS 교재 전체를 상업적인 생각을 치우고 EBS 교재 전체를 교재라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연결 출제를 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입시 제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 시대는 미래 리터러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한글을 모르는 걸 깨우쳐주고 우리가 뭐 러시아 말을 모르는 깨우쳐주고 이제 문해력이 있는데 미래 리터러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미래 리터러시는 어느 학자의 얘기인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나 미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져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측이라는 것은 누가 잘할까요? 예측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분석하고 결과와 답을 내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거리가 마찬가지로 AI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유치원 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예측을 가해자라는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 AI입니다. 그러므로 예측을 하고 유사 문제풀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 올까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답은 이미 우리가 알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자녀 교육을 변화하는데 앞장서야 할까요? 학부모하고 교육 행정을 맡은 분들이 앞장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상은 누가 잘하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려고 하면 주식 올라가는 거 상상하고 계시겠죠. 비트코인도 상상하겠죠. 제가 비트코인하고 돈을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걸 놓치게 좀 안타깝습니다. 경북대학 총장 시절에 어느 누가 연구실에서 비트코인을 캔다고 그래요. 우리 부총리 와 계시네. 맞죠? 그때. 비트코인을 캔다고 해서 그걸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었으면 학교에 좀 기부를 해놨으면 뭐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상상 능력이 좀 뒤떨어집니다만은 여기 가운데서 상상을 가장 잘하는 그 학부모는 아닙니다. 학부모는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이 학원에 1대1 교수를 시켜가지고 얘가 이번에는 서울대 갈 거야 상상할 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유치원생은 그런 상상 안 합니다.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엄마가 저런 나는 이런 상상할 거야. 게이머가 될 거고 나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거야.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커야 되고 진로라는 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죠. 저는 저도 비전을 잘못 세웠어요. 제가 장철인 교수한테 지금, 장철인 교수가 저보다 교수를 10년 일찍 했거든요. 그럼 난 따라서 교수가 되고 이랬는데, 그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굉장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덤볐으면 교수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 국보사로 호거점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비전이 많이 약했죠. 상상은 아무래도 유치원생이 AI보다 더 잘할 겁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AI보다 상상을 더 잘할 겁니다. 상상까지 하는 AI가 나타나면 초지능 시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교육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능, 체능, 특기를 사용시킬 때 우리는 엄마들은 국영수 가역을 시킵니다. 미국이 봉사활동 시킬 때 엄마는 학원 가라고 시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둘째 놈이 있습니다. 아빠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학원 가야지. 저도 지금 학부모니까. 그러니까 뭐 주술도 옷도 입고 그 신발 신고 학원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다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 갔다 왔지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하니 아빠 니 몰랐지. 몰라니까. 아빠가 학원 가라는 바람에 나는 걸어서 학원까지 가서 걸어서 갔다 오면은 딱 그 시간이 맞는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 자는 거야. 아, 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교회는 그냥 해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교육과 사회교육과 진로와 경제가 입시에 내몰려 있는 사회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밑에 한번 해보시죠. 아동은 2세에서 5세까지 약 4만 명 질문한대요. 2세에서 5세까지 4만 명 질문하면 자는 시간 빼고 엄마는 늘 질문에 애한테 시달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면요. 엄마는 피곤해 지치지만 자제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커갑니다. 어떤 사람을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교실 분위기, 그러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여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라는 질문을 지금도 해야 됩니다. 요거 제 페이지를 기억하는데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저는 2시간 투자를 해서 결국 비교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슈퍼 천재에 하고 비교하는 것을 제 자신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어렵게 모르는 것 때문에 안 다쳐서 시험 치면은 세모 점수 받고요. 모르는 것도 어렵게 모르기 때문에 시험 치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자님. 내 남자가 아니라 내 여자 삼행시 해주시나요? 네, 내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네, 와 있으시면 돼.